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한태영 과장 그리고 김민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게 된 만큼 이번 주 내내 2부 시작할 때 좀 공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저희가 월수금에 댓글 달아주신 분 한 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책 선물을 마련했는데요. 어제 첫 이렇게 당첨자가 나왔죠. CK 네. 6334님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월수금에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에는 좀 부진할 수 있으나 그때는 저희의 사랑과 또 관심으로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댓글을 선정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좀 뉴스에 집중을 보다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 댓글 선정은 윤우 캐스터님께 좀 넘겨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후보를 윤우 캐스터님이 선정하고 최종 선택권은 민 캐스터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요? 네. 네, 사실 제가 놓치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뭐 초반에 안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좀 그래서 그런 방송을 것들을.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오늘 한태영 과장님도 나오신 만큼 오늘도 또 알찬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그러면 책 선물이 없는 날이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책에 다 친필 사인하고 메시지도 다 쓰고 들어왔잖아요. 네. 전 안 했는데요? 아, 하셨잖아요. 아니, 또 왜 이러실까? 누구보다 크게 하셨으면서. 우리 한태영 과장님도 사인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부탁드려서 한태영 과장님의 사인까지 책 앞에다가 저희가 네. 크게 대문짝만하게 또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당근하시면 안 되고요. 버리시는 거 안 되고요. 라면 받침으로 쓰시는 거 안 됩니다. 당근 다 뒤져볼 겁니다. 네, 걸리면 이분은 혼납니다. 한다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거두절미하고 이번에는 네. 장전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 8시 30분에 G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나와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분, 지금 현재 떠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베스팅닷컴에는 안 떠 있어서 제가 지금 기사로 가져왔는데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1.57달러로 예상치 1.44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또 매출의 경우에는 118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12억 2천만 달러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항공사들이 항공기 공급 제약으로 인해 유지 보수 지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서비스와 마켓 부품에서 강력한 수요가 가져온 결과라고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26년 연간 전망 역시도 대체로 예상치와 부합 혹은 상회하는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우리 인텔의 실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 내용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급등을 하면서 S&P 500 종목 가운데서도 상위권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또 최근에는 4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AI 가속기 경쟁에서 다소 뒤처졌다라고 나왔던 인텔이 서버용 CPU 수요 확대를 발판으로 실적 반등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텔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허허. 시작과 동시에 허허. 인텔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오프닝 뉴스가 없어질까봐 어허. 초반부터 그냥 질문을 저희는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2부에 자기 분량은 자기가 확보하는 맞습니다. 걸로 네, 모두가 전쟁입니다, 마음을 이제. 먹었습니다. 네. 말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네.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인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뭐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사실 정치 테마다 아우, 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찍었죠. 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주당 EPS가 거의 0.01 수준, 거의 적자인 회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텔이 올라가고 있는 테마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CPU 쇼티지 때문이다 그렇죠. 라고 답변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을 만한데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나 오래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인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타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고 이게 얼마나 많이 남는가를 봤었을 때 인텔이 혼자 굳이 독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인텔이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미 퍼도 거의 제 기억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숫자를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네. 거의 뭐 5,000배 막 이런 수준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인텔 5,156배네요. 5,156배 구체적이시네요. 네, 그렇게까지 이제 가버린 거면은 지금 아무리 EPS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네. 퍼가 잘 가기 어렵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이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대감으로 오른 게 훨씬 크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가가 2배가 가도 안 이상하고 그 절반으로 떨어져도 안 이상한 정말
숫자적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종목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인텔에 대해서 약간의 그 반박성 이슈, 반박성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PD님 요 화면 요것만 좀 띄워주세요. 뭐냐 그러면 인텔이 이제 2018년, 2019년 기준에서 EPS가 잘 나올 때는 그래도 4달러까지 나왔었고요. 지금 주가가 이제 50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텔이 정말로 CPU, 말 그대로 노트북 쇼티지,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약간 패닉 바잉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가형 CPU라든지, 그러니까 인텔을 우리가 저가형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인텔은 자체적인 팹이 있고, 그 팹이 지금 최첨단 공정이라고 하는 뭐 180스트롱이라든지 아니면 뭐 3나노, 2나노 여기서는 안 되지만, 이게 뭐 7나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3년 전, 5년 전에 인텔 CPU라 그러면 아직까지 현역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 정도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CPU나 아니면은 뭐 인텔 자체 GPU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사무용 PCU는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메모리가 좀 이따 저희가 반도체 얘기도 하겠지만 메모리 쇼티지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서 CPU도 마찬가지고 이게 패닉 바잉에 의해서 저가형도 막 찾는다. 그래서 인텔이 잠깐 한 1, 2년 정도는 이런 수혜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있다 보니까 올해 전망 가이던스, 연간 가이던스에서 인텔이 어느 정도로 EPS를 자신하는가 정도는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메모리랑 인텔은 좀 구분지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HBM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디램, 범용 디램에도 필요하고, 네. 그런데 이게 뭐 방산에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도 필요하고 굉장히 고객층이 다양해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객층이 다양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기존에 팔고 있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인텔이 뭐 CPU를 조금 더 뭔가 어딘가에 더 판매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주식을 볼 때 마인드가 항상 똑같은 게, 이 못하는 애는 늘 못해요. 잘하는 애들은 훨씬 더 잘해요. 근데 지금 봤었을 때 인텔은 좀 못하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 그런데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 말고 또 이제 딴 데 쓸 데 없잖아 라고 말하면 진짜 쓸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CPU가 데이터 센터에 원래도 들어가긴 들어가니까 그 막 정말 많이 필요해졌다라고 말하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런 건 안 보이고요. 오히려 메모리에 대한 그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하는 폭이 더 심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막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우선순위를 주면 지금은 메모리가 맞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인텔의 파운드리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만약 이번 컨콜에서 약간 고객사를 좀 다변화했다는 점을 좀 확보했다, 이런 뉘앙스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매출이 찍힌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다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는 안 보인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을 저희가 욕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를 안 씁니다. 인텔도 인텔의 최신 공정들 보니까 요새 인텔 울트라 5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TSMC 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뭐 다른 고객을 확보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시장이 안 믿을 것 같다라는 점이고, 제가 또 한 가지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이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어찌 보면 약간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관세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데, 매코믹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잘들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비고 만드는 기업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 발표하고 지금 52주 신저가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적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보시면 이제 패키징 푸드라고 돼 있고요. 잠깐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은 요런 곳들이에요. 소스 팔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그쵸. 눈에 보이는 진짜 이런 것들 파는 기업이고, 맛있겠는데요? 국내 기준에서 CJ 제일제당의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얘기한 게 매출은 늘었습니다. 많은 여기에서 이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익이 인플레이션과 관세 때문이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격을 올리고는 있으나 이러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것, 관세가 붙어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 종목이 지금 주가가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서 관세 이후에는 52주 신저가 라인을 계속 이렇게 밑으로만 보고 있더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K자 성장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 K자 성장에 대해서 올해도 AI는 너무 좋습니다. 반도체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K자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 종목, 저도 이제 오늘 테이버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인지한 종목인데,
이 K자 성장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정말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K자 성장에서 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K자 성장 원래 윗단과 아랫단이 이제 극단적으로 성장하는 게 K자 그렇죠. 성장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부킹홀딩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원래 K자 성장의 대표 종목의 이 위쪽을 담당하고 있는 게 부킹인데 그러면은 카니발이라던가 로열크루즈 같은 기업들이 다 같이 엮여서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아마 2월에서 4월 혹은 2월에서 6월 사이에 분명히 트럼프가 그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행위가 나오기 지금 시작할 겁니다. 우리 오빠 법안으로 감세도 엄청 하죠. 네. 네, 그렇죠. 감세도 하고 뭐 원래 재향 군인들한테 원래 뿌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 그런 뿌리는 것들이 나왔을 때 지금으로 봤었을 땐 K자 성장의 아랫단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그렇고 중산층은 좀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 그러면 K자 성장을 주목할 때에도 오히려 달러 제너럴이나 달러트리 같은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GE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주신 매코믹도 그렇고 그리고 인텔도 지금 좀 안 좋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지금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실적은 잘 나올지언정 주가는 좀 쫙쫙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우리가 좀 걱정을 해봐야 하는 약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밑에도 지금 다 잘못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게 원래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항상 첫 포문을 여는 녀석이 누구야? 라고 하면 넷플릭스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열었는데 넷플릭스는 사실 좀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개별 근데 이슈. 금융주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 JP모건부터 금융주 다 빠져서 골드만삭스 때 살짝 살아났었는데 그게 지금 넷플릭스 빠지고 오늘 또 GE 빠지고 말씀하신 대로 인텔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빠지면은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누굴 봐야 되냐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다음 주에 이제 뭐 원래 이번 주였지만 다음 주에 나올 웨스턴 디지털 같은 애들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엠코 같은 기업도 사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이번 다보스 포럼까지 좀 엮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다보스 포럼 때 원래 이번 트럼프가 한 얘기들 중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였을까를 보면 소비 진작이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어떻게든 키우겠다라는 내용의 발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없다 뭐 그런 발언들 나오는 것들도 다 그거의 연장선상인 거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다보스 포럼 내용들까지도 같이 엮어서 봤었을 때 그리고 올해 이제 중간 선거를 봤었을 때 지금 보면 좀 트렌드를 확실하게 좀 잡아줬어요 트럼프가. 그럼 기존에는 계속 못 가고 있었던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 중하위층을 보고 있는 곳들을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위쪽으로 가는 부킹홀딩스, 카니발 같은 기업들은 조금 멀리하고 있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게 아마 뉴스랑 엮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많이들 걱정하시고 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실제로 경제 성장률에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 걱정이 되는 게 맞고 그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피하면 됩니다. 아하. 안 하면 돼요. 간단하네요. 맞습니다. 네, 될 놈만 하자. 그 LS증 권 델롬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그러지 델롬이 누군지 알고 안 델롬이 누군지 알면은 뭐 이렇게 다들 걱정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윗단은 지금 좀 위험하고 아랫단은 괜찮다. 한 가지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P&G의 실적까지 나와서 생활소비재주까지 한번 엮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베스팅닷컴에서 좀 예상치가 틀린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읽어드리자면 주당 순이익은 1.88달러로 예상치인 1.86달러를 상회했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222억 1천만 달러라고 나와 있지만 인베스팅닷컴의 수치가 좀 틀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예측치인 223억 달러 2천만 달러를 하회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프록터앤갬블 하면 저는 좀 생소하게 느껴져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치약하고 뭔가 이런 샴푸 같은 것들을 파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헤드앤숄더를 팔죠. 예. 네, 그래서 뭔가 오늘 테이브님이 저를 괴롭히시네요. 가만히 계시래요. 근데 이게 인베스팅닷컴이 지금 안 뜨는 종목들도 많고 예측치랑 좀 틀린 것도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 좀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소비재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지금 4분기 실적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다음에 나온 프록터앤갬블도 뭐 지금 주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되죠?
맞아요. 지금 그냥 미국 소비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애매한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만약에 진짜 특색 있는 기업으로 갈 거면 랄프 로렌 같은 기업, 이제 정말 특색 있는 기업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고 어떤 생각. 특색이죠? 그 매니아가 있는 층이요. 아, 그래서 매니아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계속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매력이 있고, 지금 약간 생활 필수품, 소비재 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프록터앤갬블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K자다. 그럼 프록터앤갬블은 K자에서 아랫단 아닐까요? 중이죠. 왜냐하면 중국산 제품이 대체품이 많잖아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한 헤드앤숄더 이런 것도 네. 나름 고가형입니다. 아예 뭐 달러 차리 달러 제너럴이 요 아랫단이라는 그쵸. 말씀이신 거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용 이자를 10% 이상으로 높이지 말아달라. 뭐 연간 제한해라. 근데 10% 이상 이자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 밑에 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프록터앤갬블을 못 쓴다. 못 쓰죠. 아. 더 밑으로 내려가야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소비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세 판결 다음 주에 나올지 다다음 주에 나올지 아니면 2월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관세 판결이 나오면은 소비재 기업에 대해서 또 관세 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얘들이 갑자기 또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든지 요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걷어들인 세금을 다시 나눠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제가 되려면 트럼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할까요? 아 근데 소송을 걸고 있으니까 지금 코스트코도 그런데 이건 분명히 행정명령으로 뒤집어 엎을 겁니다. 그리고 아. 저는 조건부 합헌, 조건부 위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라는 게 뭐 행정명령상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거는 조건부로 인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붙을 거예요. 잘 빠져나가네. 아니 저는 이번 어닝 시즌을 나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보유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약간은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한다면 실적과 주가가 정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뭐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P&G 같은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펀더멘털 견고하고 버티는 게 뭐 되게 좋은 거다라고 했었을 때 P&G 같은 기업은 좋은 기업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기대보다 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딱 기대한 수준이다 보니까 뭐 너무 째려보시는데 저는 예쁘게 쳐다봤어요. 너무 흘낏 보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예상치보다 얼마나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기울기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장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서 지난 3개월 동안 기대한 만큼대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대한 만큼에 딱 나왔으면 그냥 딱 기대한 만큼인 거죠. 근데 항상 그 기대값보다 더 높은 그 알파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소비재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알파가 나오려고 하면 뭔가 중산층의 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고객층의 확보 뭐 이런 식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은 사실 지금은 아래쪽이 좀 더 많다라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P&G 요 화면을 좀 연결해 주시면은 지금 P&G가 현재 기대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2.9%, 3% 정도 나와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따져도 한 1% 정도 추가로 잡을 수 있고 이러면은 총주주 환원율이 4%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면 P&G는 지금 보유해서 버티면은 4% 정도의 기대 수익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가 4.2%, 4.3%가 나와버립니다. 이러니까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우리가 약간 뭐 성장주가 너무 많아, 다 반도체고 다 엔비디아고 이래. 그럼 좀 내가 뭔가 방어적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차라리 지금 채권 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3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4.9%씩 나오는 애가 있고 얘는 샀는데 3%야.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3%대 5%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저는 채권 사서 버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현재 소비재주가 조금은 시장에 이렇게 메인 수급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 있을까요?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요. 왜 말을 안 해? 미안하게. 자리 바꿔주세요. 누구 옆으로 가고 싶어요? 보아 선배 옆에. 아 그러면 내일부터는 자리 두 분 불을 바꿔요? 네, 체인지하시는 거 어때요?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다고 해요.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인텔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잖아요. 팔아야 되나요? 자,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대답을- OX 하나 둘 셋 하면 OX 먼저 할게요. 하나. 아니요. 왜? 마음의 결정을 못 아니 했어요. 두 분 더 얘기를 해야지. 같이 해야지. 네. 하나 둘 셋.
뭐지? 아유, 들어보고 생각할게요. 양쪽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들어보고 생각할게요. 저는 사실 이게 함부로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지가 갑자기 또 걱정이 되는데 좀 어렵죠. 아니,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말하면 또 컴플에 혼날 것 같은데 긍정이냐 부정이냐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 팔아야 되냐? 네. 네. 그냥 인텔에 대해 그냥 부정이다. 인텔에 대해 부정적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현재 인텔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과거부터 투자하신 분들조차도 현재는 물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저는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 발표를 보고 만약에 급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일부 손절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겠지만 여전히 트럼프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것이고 현재 뭐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는 추세 매매 관점에서도 지금은 이 자리에서 이런 차트인데 굳이 내가 무서워서 팔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트럼프 하거든요. 임기 끝날 때까지는 아니요, 인텔을 중간선거까지죠. 우리가- 중간선거까지. 네.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메이드 인 USA를 외칠 거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되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전히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쵸. 실적 발표 전에 불안해. 익절을 좀 하고 싶어 하면은 반 정도를 매도하자. 이런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실적 발표가 무조건 떨어지니까 다 팔아요는 아니죠. 이게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만약에 정말 뭐 익절하고 싶어요. 떠나야 될까요? 그러면은 반 정도 매도한다라는 거는 분할 매도 관점이면 괜찮을 것 같고 차트를 보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물려있는 분도 안 계실 거고 만약에 이후에 고점에 물렸어요. 2020년 고점에 물렸어요. 그러면은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주식에 재능이 없으시다. 아니 저희 그만 싸우시고 진짜 세게 말씀하시네. 내일 인텔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다시 얘기하시죠. 아, 네네. 근데 오늘 일단 지금 두근두근 하실 거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익절이라는 가정으로 실적 발표가 좀 불안하다. 이게 들어봤더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불안하다면은 반 정도를 익절하는 게 정석이지 않을까라고 아니,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댓글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떤 네. 분께서는 나중에는 잘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중에 잘하는 건 아니야. 그건 저도 반대예요. 하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실적 발표하면 100% 빠질 것 같은데 라는 분도 계시고 뭐 내일 한번 뚜껑을 열어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매는 다음 주에 맞는 걸로. 다음 주에 또 오시기 맞는 때문에. 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군요.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문매는 맞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우리 민캐스터의 다음 브리핑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두 분 더 싸우시기 전에. 다보스 연설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먼저 짚어보고 싶었던 부분은 저는 경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원 인플레이션 1.6%는 최근 3개월의 모멘텀 수치일 뿐 공식적인 연간 지표는 2.6% 수준입니다. 사실 연준의 목표치였던 2%에는 아직 근접하지 못했다. 좀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뭔가 인플레가 없다는 식의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사실 이렇게 대면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참여한 게 오랜만이긴 하지만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가 과장한 거 맞아요. 그냥 인플레 있는 게 맞고 사실 뭐 2%라고 말을 하더라 뭐 2.6인데 그냥 뭐 본인 말로는 1.6 얘기하면서 인플레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그냥 본인이 그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과정에서 그 바이든은 물가를 못 잡았고 내가 물가 잡겠다 하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6%가 아니라 1.6 얘기하면서 인플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인플레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해야 증시 상승이 나오고 그런 부분의 연관성들 때문에 좀 약간 세게 말한 거죠. 네. 그래요. 네. 네. 아니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는 거 원데이 투데이가 아닌데 저는 딱 들으면서 딱 꽂혔던 말이 뭐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미국이 없었으면 독일어랑 일본어를 쓰고 있었을 거야 지금. 여러 개 언어 이게- 쓰고 좋은데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외국어를 공부하고 좋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어 없어지고 어? 영어 없어지고 프랑스 싫어요. 없어지고 그건 싫어요. 2차 대전이 이제 그대로 끝났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역사를 어디까지 끌고 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냐.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유일무이한 인간이죠. 뭐 좋든 안 좋든. 근데 안 좋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저는 개인적인 감상이었어요.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장을 보는데 시장이 올라가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수준의 얘기를 듣는데 시장이 도대체 왜 올라가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혹시 이런 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얘기에 따라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린란드의 무력으로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게 훨씬 컸던 것 같고요. 그 말에 이제 쭉 연결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생각해 보면 뭐 그린란드에 파병한 사람도 뭐 100명, 10명, 1명 뭐 그냥 거의 중대 대대 단위로 그냥 파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다 농담으로 치부하고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뺏진 않겠다라는 거에 꽂혀서.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을 구체적인 합의의 틀이라고 표현을 했지 사실 내용적인 맞아요. 면으로 봤을 때 합의의 틀에 대한 내용을 좀 넣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장은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뭔가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뭔가 뒷받침되는 걸 궁금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핵심이 담겨있지 않아도 뭔가 결과값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 따르면 시나리오가 이렇더라고요. 미국은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것처럼 실리를 취하고 광물을 가지고 갖고 하는 것이고 유럽은 표면적으로 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을 약간 좀 분리하는 방향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맞나요? 이게 일단 그린란드를 왜 자꾸 가지려고 하느냐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뭐 두 가지겠죠. 골든돔이랑 그리고 히토류 때문일 거예요. 근데 히토류는 중국이 워낙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광물이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잡으려고 하면 미국 내에서는 일단 못해요. 미국 내에서 못하는 이유는 그냥 명확하게 환경오염 때문에 못하고요. 그러면은 이걸 못하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지금 그린란드 사람 없으니까 사람 없고 이제 얼음 뭐 많이 얼려져 있고 뭐 사람 어차피 살 수도 없는 곳이니까 여기 좀 환경이 이렇게 되더라도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 주권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럼 이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뇌피셜인데 그냥 유럽에 어느 정도 사용료 내고 그리고 히토류 이거 우리 밸류체인 만들어 놓자 이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임대 방식인 건가요? 임대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임대가 아니면 임대로 하는 게 사실 덴마크 입장에서 되게 좋고 덴마크도 사실 이번에 그린란드 뺏기려고 하니까 뭐 국채 팔고 뭐 그런 모습들 보였잖아요. 근데 국채 팔아도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얘네 해봤자 1억 달러거든요. 그럼 뭐 한국 돈으로 해봤자 1,400억이에요. 1,400억 미국채 판다고 해가지고 뭐 미국채가 흔들리나 약간 지금 1,450억입니다. 이제 1,450억이에요. 환율 따라져서. 네, 그래서 1,450억 판 건데 이거는 진짜 그냥 일반 그 미국에 있는 뭐 빅테크가 판 것보다 더 적은 양이거든요. 그럼 그런 걸로 봤었을 때 덴마크의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그런 걸 따져보면 정말 미미한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사실 좀 채권 시장을 흔들었던 뉴스가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에서 팔겠다. 여기는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돈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부터 시작된 이슈들이다 보니까 노르웨이까지 참전을 했었었는데 근데 노르웨이가 만약에 미국채를 판다라고 했었을 때 대체제가 없거든요. 대체제가 해봤자 금. 그리고 어제 새벽이었죠. 노르웨이는 안 판다 그랬어요. 네, 안 판다고 그래서 네네. 말을 바꿨는데 네. 이게 그래도 서로 뭐 한 장씩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약간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래서 미증시가 좀 약간 많이 반등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흐름들을 이제 쭈루루루룩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올해는 확실히 좀 약간 빅테크 쪽은 많이 약할 것 같고 빅테크 밑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강하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까 테이버님도 짚어주셨는데 그 소위 말하는 가치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올해는 좀 약할 것 같아요. 네. 올해는 계속 약하고 오히려 채권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번 그린란드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노르웨이랑 덴마크가 이거에 대응하는 모습들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미국채가 아무리 이렇게 시장 신뢰를 잃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채 말고 대안이 없다라는 것까지 같이 확인해주는 뉴스라서 네. 그래서 좀 되게 많은 게 그 농담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강하다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 저희 메리츠 직원분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 한 과장님이 약간 불쌍하다라는 이런 그 코멘트가 올라가지고 혹시 오늘 방송의 현 텐션과 컨디션이 너무 이렇게 좀 피곤한가요? 아까 그
살까요, 팔까요 이런 거 좀 다 너무 노골적이면 안 돼요. 네. 저. 그건 안 되고. 그거는 저희가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하신 테이버님이 거라.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왜? 와, 오늘 내가 악당이네. 악당들.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니 말인데 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웃긴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에는 3명, 사실은 2명, 내 마음에는 1명이란 말도 했고 또 캐비넷이 사실 그동안 정말 유력한 인물로 부상이 되어 왔는데 캐비넷이 국가경제위원회에 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케빈 워시가 만약에 된다면 캐비넷보다는 좀 덜 비둘기파적인 인물, 조금 더 매파적인 인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뭐 차후에 연준의 금리 경로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약간은 이제는 좀 지나가는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시가 되든 워시가 되든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너무 게 많이 노이즈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는 좀 약간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둘 중에 누가 되든 이제는 크게 시장이 반응을 안 할 것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 결론적으로는 올해 그래서 몇 bp 인하할 거냐 연준 의장이 중요한 이유가 그냥 몇 bp 인하할 거냐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뭐 2.6 인플레이션 2.6인데도 1.6이라고 계속 우기고 그런 와중에 차기 연준 의장이 금리를 안 낮추겠다라는 말은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 봤었을 때 해시든 워시든 크게 상관없이 일단 2026년은 금리 인하가 한 2-3차례 정도 분명히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도 여쭤봤지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닉 티마우스 쪽에서 나온 썰이라고 해서 약간은 시장에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라는 뭔가 의심 아닌 의심이 도는데 말 그대로 의장직은 트럼프가 찍는 사람이 아닌 협상을 해서 크리스토퍼 월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인사로 해가지고 약간 합리적인 인물을 이제 파월 후임으로 앉히고 그리고는 파월 본인은 의장 임기가 끝난 5월에 나가겠다라는 딜을 어찌 보면 지금 트럼프와 하고 있다라는 썰이 돌고 있거든요. 앞서서 일부에서는 그거는 오히려 독립성에 대한 악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파월과 트럼프의 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사실 그쪽은 워낙 딜을 많이 하고 장난질을 많이 치는 곳들이다 보니까 뭐 여기 이게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서 해보는데 사실 지금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미 이제 지방은행 총재들도 거의 다 확정이 났고 그럼 이제 연준 이제 FOMC 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정해진 상황인데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의장 한 명이 뭐 당연히 의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것도 많고 막 마이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은 맨날 뭐 150bp 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으로는 못 갈 것 같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누군가 그렇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 보면서 금리 인하 몇 번 더 할지 그리고 또 민주당에게 그 중간 선거 전에 금리 인하 언제 할지 딱 요 정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증시랑 같이 방향성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5월이면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는데 2028년까지 이사직에는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연준에 계속해서 남아있는다면 곱게 남아있지는 못할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궁금해지죠. 파월 의장이 만약에 의장 임기가 종료된 다음에 연준에 계속 남아있는다면 그의 영향력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할 정도로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뭐 이사로 남아있으면 일단 한 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뭐 사실 나가지 않을까요? 저도 이 부분은 확실하진 않은데 전 나갈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지금 장렬한 표정이긴 하네요. 근데 지쳐 있어 보이지 않나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칠 수밖에요. 저기도 지쳐 있고. 네. 저분은 안 지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올해가 시작하고 나서 이 증시에 관한 방향성이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일본 이 국채금리의 급등세도 그렇고 사실 지정학적인 문제도 생각보다 규모나 사이즈가 커진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연준 의장 관련해서도 뭔가 사임 관련한 이슈도 굉장히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뭔가 시장을 흔들 만한 장기적인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방해 요인이 있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에너지 쇼티지가 해결이 안 돼서 진짜 GPU가 못 돌아간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진짜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요가 꺾이는 뉴스들이 나오면 그땐 좀 위험하거든요. 네.
그 작년에 이제 딥시크 사태만 하더라도 딥시크 얘네 AI LLM 모델 돌리는 거 보니까 GPU 몇 개 안 써도 그냥 충분히 다 돌아가잖아. 이런 게 이제 수요가 꺾이는 뉴스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수요가 꺾이는 뉴스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올해 사실 미국 주식도 굉장히 편향이 심해요. 편향이 심하고 아까 뭐 P&G 같은 기업도 말씀하시고 아까 소비재 기업도 말씀을 하시는데 관심 없는 기업한테는 정말 힘을 아예 안 실어주고요. 관심 가는 기업들만 계속해서 가는 게 사실 어느 주식시장이든 다 똑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국내 주식만 만약에 하더라도 오늘 이제 5,000피 가고 이제 메리츠 저희 직원들 다 같이 와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5,000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밀렸잖아요. 밀려도 일단 5,000을 그래도 받다라는 의미가 게 있으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00피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 회사 아저씨들도 이제 다 같이 봤기 때문에 이제 신나게 이제 그거를 느꼈고 근데 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모양새로 지수가 올라갔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형주들이 이제 올라가줘야 지수가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피가 5,000을 갈 수 있던 거라고 생각하고 6,000, 7,000까지 트라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방향성이 되게 애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M7이 강하게 가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M7이 세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국채 금리도 높고 그리고 뭐 금리를 만약에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마소나 뭐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이런 클라우드 쪽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던가 에너지 쪽이라던가 비용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좀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하고요. 그럼 2026년을 봤었을 때 지금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 왜 상승 못하는지를 봤었을 때 전력이랑 메모리 반도체 때문일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지금 자금이 계속해서 쏠리는 현상들이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샌디스크, 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네. 아마 일단은 제가 거의 한 쿼터 분기 단위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이번 분기에는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 상승세는 여전히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뉴스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아까 PD님이 채팅창에도 적어주시더라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 80% 인상설 진짜인가요? 일단 뭐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 네.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80%까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유유유. 왜 울어요? 왜 우세요? 80% 인상이라니. 좋아야지. 이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네. 지금 정신 차리세요. 아니 우리는 주식쟁이로서 가격을 올렸대. 그러면은 코스피 5천에서 안 무너진 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죠? 아 맞다. 노트북 사야 되지. 네, 아직도 못 샀거든요. 왜 월급 받으면 산다더니 왜 아직 안 사셨어요? 다른 거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거에 써버렸어요. 다른 거 뭐 사셨어요? 저요? 꾸민 비용. 오, 뭐 하셨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꾸민 비용으로 뭘 사냐고. 샀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 옷도 사고 미용실도 가고 그랬습니다. 창피하네요 이거. 아니 옷 사고 미용실을 아니, 얼마나 갔길래 저도 월급 받아서 못 사고 미용실 갔어요. 노트북을 못 살 만큼 그걸 돈을 거기 쓴 거예요. 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화이팅. 다음 브리핑으로 우리 넘어가서 네. 우리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아니 우리 반도체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듣고 싶은데? 네네네. 네. 왜냐면 이게 지금 계속 시장에서 샌디스크 이번 주에 나스닥 박살나는 날에도 올라갔어요. 어제도 또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찍어봤는데 100거래일 만에 950% 올랐습니다. 샌디스크가 지금. 그리고는 왜 지금도 그러시죠? 프리마켓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현재 샌디스크가 1.64% 더 올라가는 중이고 지금 웨스턴 디지털의 시게이트의 그 다음에는 현재 프리장에서는 마이크론도 2%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마이크로는 안 좋게 보신다고. 아니요 마이크론 좋게 봐요. 제가 그러면은 단톡방을 잘못 읽었나 봐요. AMD를 안 좋게 본다는 AMD를 안 맞아 네. 맞아. 제가 운전하면서 보다가 이걸 안 좋게 보시네. 운전하다가 이랬는데. 스마트폰 보면 불법입니다. 자, 그래 돌아가서 오늘 다들 딱밤 맞아야 돼요. 지금 이걸 AMD. 보시면은 저희가 반도체가 요 화면 띄워주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분기 단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이거를 저희가 YTD로 연초부터만 따져잡아도 얼마? 연초부터만 샌디스크가 100%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분기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분기에 3주가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100% 올랐고 27% 올랐고 44% 올랐으며 마이크론도 39%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분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이게 과열이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무섭다고 생각했더니 아침에 삼성전자 메모리 80%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또 빵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더 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그 더 가는 거냐 아니냐를 이제 인텔을 얘기할 때랑 마이크론을 얘기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시게이트 이쪽이죠? 그쵸. 샌디스크, 시게이트까지 다 엮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샌디스크도 그렇고 시게이트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명확하게 가격의 상승 그리고 그 판매량, 매출액의 상승 두 개가 동반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분기 단위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샌디스크 얘기할 때가 9월 달에 이제 뭐 100불, 90불 이때 얘기를 시작을 했고 현재 샌디스크가 500불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5배가 넘었죠. 그 예. 5배 넘는 그 기간 동안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더 사기만 했거든요. 와.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제품 믹스가 좋아지고 이 믹스가 좋아지면 EPS 급등이 무조건 수반됩니다. 네. 그 P랑 Q라는 게 PQ는 무조건 주가보다 선행되거든요. P가 올라가고 Q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주가는 따라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 봤었을 때 제가 아까 전에도 막 주식 얘기하면서 수요가 꺾이는지가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막 주식 공부를 하나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수요 공급 곡선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이 부분만 알고 있어도 주식 시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만약에 루빈으로 넘어간다. 올해 하반기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카 시작된다. 이것도 올해 하반기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올해부터 이제 양산 시작입니다. 그럼 테슬라랑 그 현대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올해부터 이제 양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다 메모리가 들어가요. 그럼 전부 다 메모리가 들어가면서 QA 확장은 확정적인데 얘네가 뭐 예전 직전 메모리 사이클 때에 그 진짜 수요냐 가짜 수요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었고 그렇죠? 가짜 수요에 속아서 팹을 막 늘리다가 결국에 그런 비용들이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생산 기지를 늘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공급을 계속 제한한다는 거예요. 담합하고 있는 거네요. 담합하는 거죠. 근데 이 가짜 수요냐 진짜 수요냐를 누가 확인을 해줬냐면 지난주 TSMC가 확인해 줬어요. 네. TSMC가 내가 AI 관련해서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 진짜 수요 맞더라. 그래서 나 때문에 지금 병목이 생기고 있을 정도니까 네. TSMC도 우리 더 이거 찍어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진짜 수요인 상황에서 그럼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판매량과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하면 이게 선행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꺾이지 않았는데 지금 막 먼저 내린다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TSMC에서 그 수요를 진짜 확인하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장비주들 다 급등했거든요. 네. 그럼 미국에 있는 장비주들이 급등이 같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는 장비주가 먼저 가는 건 사이클의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기대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쵸. 그러면은 그 증설이 실제로 발표가 나면은 이제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26년 말에 이제 뭐 전자든 닉스든 이제 네. 추가 증설해서 이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증설도 못했어요. 공급량에 맞춰서 증설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근데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고 그거를 TSMC CEO가 직접 나와서 확인까지 해주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론, 랜드 이게 뭐 원래는 HBM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HBM은 사실 고급 칩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스택을 쌓아야 되고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GPT를 쓸 때에도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HBM에 전부 다 이제 스택으로 높게 비싸게 하면서 쌓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단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거에 쓰겠다 해가지고 뭐 범용 디램을 쓰니 뭐 낸드를 쓰니 SSD를 쓰니 하드디스크를 쓰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지금도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하는 게 단순히 지금 이제 LLM 모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시각화 모델들도 분명히 넘어갈 거고 그리고 자동차 모델로도 넘어갈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설비용으로도 넘어갈 거고 그럼 로봇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 그럼 로봇에도 다 메모리가 들어가고 방산에도 다 메모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조선에도 요즘에는 그 큰 배들이 전부 다 AI 그 자율주행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에도 전부 다 메모리가 들어가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포기하는 기업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댓글에서 좀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게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포기하는 순간 그 시장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되는 거냐면 애플 같은 기업이 되는 거죠. 애플은 이제 포기했다. 포기했죠. 애플은. AI를 포기한 기업이다. 그쵸. 근데 AI 혁신을 좀 예고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부릉부릉. 조금씩 써보는 거죠. 걔네들도. 제가 그럼 애플 브리핑으로 한번 바로 연결해서 네, 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사실 애플이 여러 전면적인 AI 도전들이 있어서 오늘 두 가지나 제가 가져왔는데 어디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그만 AI 웨어러블 핀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또 스피커, 무선 충전까지 달린 제품으로 빠르면 27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 초기 단계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디지털 비서 시리를 AI 챗봇으로 바꿀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코드명은 캄포스, 이렇게 9월 출시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는 구글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구글 서버에 직접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잔잔하지만 이 작은 물결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리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도입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드디어 좀 적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을까요? 제발 긍정적으로. 아니 근데 현실적인 난제들이 좀 많다고 하던데요. 그쵸. 얘네 결국에 이제 백엔드에서 이제 API 돌려야 되는데 그럼 돌리는 거 누가 해줄래? 있었을 때 구글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미나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시리의 이제 백엔드 쪽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구글로 이제 매출액이 찍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플은 AI 모델에서 지금은 확실히 후발주자가 맞고 오히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AI 쪽 돈도 너무 많이 든다고 하고 데이터 센터 지을 때마다 뭐 돈이 폭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팀 쿡 제가 만약에 애플 CEO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오히려 이제 폴더블 폰에 조금 더 집중하고 네. 그리고 아예 하드웨어로. 그렇죠. 아예 하드웨어로. 왜냐하면 무조건 디바이스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진짜 아쉬웠던 게 애플카를 포기했을 때 너무 아쉬웠어요. 애플카 나오면 그거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는 엔비디아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조금 더 이제 AI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뒤처진 게 분명한 상황이라면 하드웨어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애플이 웨어러블 핀,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까 애플카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기술이 물밑에서 개발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애플카를 포기했을 때 애플에서도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거든요. 어느 차든 꼽으면 애플 카플레이가 되고 그쵸. 어떤 차들 꼽으면은 우리가 구글에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로 해가지고 돌아가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잡아먹어서 우리는 머리만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한 게 5년 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AI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쵸. 지금 GM이나 아니면은 뭐 독일에 있는 브랜드들 현대차도 이제 플레오스라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업체들이 스스로 OS를 개발해서 테슬라화 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애플과 뭐 구글도 지금 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이 먹거리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애플이 놓치고 있다. 네. 사실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맞고 그리고 이게 조금 그런 얘기인데 GM은 일단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네, GM은 일단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냥 안 되는 게 너무 명확한 게 네. 얘네는 전기차로 전환에 실패했잖아요.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꼽아봤었을 때 현대랑 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뭔가 꼬였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가 현대도 꼬였는지. 자율주행이 이제 내년 말로 연기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약간 애플은 좀 약간
못 들어온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애플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애플은 지금 굉장히 핸드폰 잘 만들고 있고 애매해지고 있지 않나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애매해서 그냥 아예 그냥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굳이 비용 안 쓰고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수요가 분명히 나올 거냐면요. 그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메모리 반도체 전력에 너무 많은 소비를 해서 이제 구글이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이제 비용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 네. 그럴 때 뭘 사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애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애플은 그냥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충성고기도 충분히 많으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플이 오히려 가치주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런 애플이 이제는 뭐 월마트라던가 뭐 다른 이제 가치주들보다 오히려 더 매력적인 가치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픈 AI도 하드웨어 시장에 좀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애플에 좀 그런 파일을 나눠 가지겠다는 심리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쵸. 그런데 아마 애플이 굳이 오픈 AI랑 같이 할 것 같지는 않고 제미나이랑 같이 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오픈 AI는 진짜 노리려면 한 노키아 정도 가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노키아가 나름 괜찮아요. 노키아가 그래요? 네. 제가 막 비하 발언이 아니라 지금 막 6G 막 이렇게 저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 가도 3G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키아도 나름 현금 흐름도 되게 괜찮고 지금 거의 매출액이랑은 거의 올타임 하이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노키아는 최근에는 통신 장비업으로 전환돼서 그쪽 매출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신 장비업이라고 하는 게 시에나처럼 이제 백본 네트워크 깔아주는 쪽인데 네. 시에나는 이제 초고성능 쪽으로 가고 있고요. 노키아는 기존 시설에 대한 그쵸? 정비 쪽으로 네. 가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이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거는 애플 같은 기업과 오픈 AI가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을 때 오픈 AI가 굳이 애플이 오픈 AI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그 오히려 격에 맞는 걸로 봤었을 때는 약간 노키아 정도로 보는 게 맞지 노키아 않나. 격이다. 오픈 AI는 노키아 격이다. 3G 격이다. 지금 네. 댓글에서 지금 한태영 과장님 약간 긁는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노키아 보유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윤우캐스터가 베스트 댓글 후보 선정을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길어지게 되면 또 윤우캐스터의 분량을 뺏는 꼴이 됩니다. 빠르게 한태영 과장님의 관심 종목 하나 들어보고 저희가 윤우캐스터한테 넘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관심 종목 뭘까요?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오늘 마이크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요? 이 지점에서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예. 이 얘기를 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그 샌디스크에서 정말 매일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고 네. 과장님 여기서 더 사는 게 정말 맞을까요? 어. 여기서 더 사는 게 정말 맞을까요? 룰루.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근데 사실 주가는 지금 이제 네, 매끈지 마시래요. 주가는 이제 급등을 해서 주가가 벌써 400불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땐 대략 440빌리언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봤었을 때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인정합니다.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인정은 하는데 근데 저는 사이클이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께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마이크론 같은 기업은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대만 공장 증설이라던가 뭐 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공급 증가되고 있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엔비디아가 GPU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빅테크와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들에 대해서 지금 가격 결정권을 빼앗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잠깐 보셨다고 하시는 게 AMD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AMD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비용 문제가 지금 딱 걸립니다. 네. 이런 기업이 지금 걸리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금 진짜 숫자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마이크론이 최근 4개 분기 EPS가 10.5불 정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퍼가 36.99배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앞으로 4개 분기 이제 포워드를 보면은 포워드 EPS가 42.91, 4배 가까이 10배가 안 정도. 나와요, 지금. 어, 포워드 P가 10배가 안 나와요. 포워드 EPS가 네네. 42.9 그리고 네. 퍼가 이제 9.07 뭐 네.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리고 PEG로 봤었을 때는 0.12예요. PEG가 0.12라는 건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EPS가 급등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PEG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봤었을 때 마이크론이 너무 많이 급등해서 무서워. 근데 비싸. 로 봤었을 때 이건 싼 겁니다. 댓글에서 그렇다면 삼전 하이닉스도
똑같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냐고 하는데 삼전 하이닉스도 둘 다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장 유동성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시장 유동성을 봤었을 때 마이크론이 돌아가는 게 삼전 하이닉스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도 마이크론 시가총액을 지금 440빌리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는 447, 450빌리언이에요. 그냥 단순히 환율로 따져도 지금 마이크론이 원화 기준에서 600조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의 오늘 종가 기준을 놓고 보니까 하이닉스는 550조예요.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순서가 됐거든요. 네. 요거는 이게 매출이나 이익 기준이나 아니면은 기술력 기준을 보더라도 하이닉스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론이 너무 어찌 보면은 뭐 유동성 관점을 앞서 나가는 것도 알겠는데 숫자가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역전해서 올라갈 만큼 이게 이렇게 고평가를 줄 수 있는 거냐는 물음표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들 전체 다 놓고 보더라도 지금 마이크론만큼 EPS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솔직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주식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 오브 기본 그 주가가 오르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을 기다렸어. 저는 그걸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주가선을 이제 동일선상으로 놓고 얘기하겠다. 이거는 예. 진짜 말이 안 되고요. 예. 제가 미국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주가 오르면 얘네는 자사주 매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자사주 매입합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지이베르노바가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선행되지 않았던 한국 시장이다 보니까 동일하게 펄을 놓고 보고 비교하겠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관점 차이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주주가 주인이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고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문화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는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론을 조금 더 선호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님 여기 잠깐만 연결해 주시면은 이게 마이크론 관련돼 가지고 이게 2023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적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2024년도에 첫 분기에 흑자 전환하고 그때 IR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흑자 전환했고 바닥 찍은 것 같으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저희 적자 보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 몇 프로 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다는 것 자체 주주들이 감동을 받았고 맞아요. 그 부분을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참 이게 그쵸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없다라는 게 너무 주주 대우를 너무 이렇게 또 학고 취급을 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이렇게 미국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상법 개정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선행되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번 대통령님 그 임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게 계속해서 시장의 신뢰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충분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이크론처럼 밸류 받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수요가 적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태영 과장님의 관심 종목 마이크론 살펴봤고요. 저희는 베스트 댓글 후보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캐스터 한번 어떤 댓글이 오늘 후보에 올랐을까요?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베스트 댓글을 선정하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급하게 PPT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좀 별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마뉴 베스트 댓글 선정 타임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어떤가요? 좋아요. 너무 너무 좋은가요? 고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후보부터 만나볼게요. JJ 카페 레인리님께서 우리 방송 올해 100만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동접자 100만일까요? 누적 100만일까요? 어떤 것도 다 좋을 것 같아요. 동접자 100만 대단한데. 근데 여기서 보충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편집 없이도 너무 재밌다. 저도 경제 봤어요. 방송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사기를 충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댓글로 넘어가 볼게요. 항상 너무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킹상원님께서 제가 브리핑할 때 시게이트 브리핑을 할 때 더 보충 설명을 적어주셨는데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너무 감사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또 세 번째로 쿠모 다마님께서 약간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뭐 간단혀 시장은 돈과 심리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좀
본받고 싶어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봤고, 제가 저번에 쿠모다 아마님한테 굿이냐고 여쭤봤는데 아니고 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같은 굿인 줄 알고 되게 기대를 하고 한태영 있었는데. 과장님 아닌가요? 한태영 과장님이세요? 핸드폰 없어요 지금. 네, 다음 댓글은 로켓맨님께서 유누쿠 동무가 칼자루를 쥐었구만 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컨셉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내래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 공개 방송 얘기가 나왔어요. 대롱대롱님께서 공개 방송하면 유누쿠 사인 받으러 가야지. 제가 사인 멋지게 준비해 두고 있으니까 공개 방송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이야기 많이 해주신 덴버 이하님께서 보아 앵커님 부모님께 감사. 이름으로 50% 먹고 시작. 이름과 긍정적인 태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원자재 여신님과 함께하는 푸마뉴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개, 6개였나요? 댓글 선정해 봤는데요. 최종 선정은 MC님들과 민케한테 넘기겠습니다. 최종 댓글 1위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로 할까요? 일단 저는 제 이름 나온 거 할게요. 저희 쿠파원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여기 아래에 계시네요. 저랑 오늘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댓글 빠르게 하나 골라보죠. 근데 저는 오늘 다른 거 모르고 이 말은 해야겠어요. 오늘 시장 떨어진 니들 때문이다. 아니 둘 다 왜 파란색을 입고 계세요? 두 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네네네. 아니요, 구독자분들한테 하신 저희가 줄 잘 알았어요. 어울려서 입은 거예요. 예뻐서 입은 거예요. 근데 둘 다 너무 잘 어울리기는 하네요. 근데 보니까 또 저희 과장님도 파란 넥타이시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코스피 5천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오늘 뭐 짜지도 않았는데 약간 무채색으로 좀 커플룩인 것 같은데 저는 기억에 남는 댓글이 그게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공개 방송 네. 하면은 너무 오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뭐 저희가 앞으로 제작비가 늘어난다면 지금은 이렇게 약소하게 책으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뭐 나중에는 뭐 치킨도 네. 보내드릴 수 있고 뭐 스타벅스 커피도 보내드릴 수 있고 공개 방송도 하면 여기 앞에 한 지키지 못할 약속은. 그래요? 지키지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스트 댓글 우리 민캐스터한테 넘길게요. 네. 하나만 딱 골라주시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글씨단님께 써주신 대롱대롱. 네, 유누쿠 사인을 위해서 공개 방송을 하는 걸로 저도 대동단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인 아무도 안 받으러 오시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책 선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의 하트로 대신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하트로 하트를 오늘은 해주시죠. 내신하고 내일은 또 책과 함께 저희 친필 메시지랑 또 사인이 들어있으니까요. 저희 홍보가 약간은 좀 길더라도 저희 파일럿 코너가 이번 주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댓글 선정해봤는데 이견 없으신가요? 두 분? 네, 남자분들? 이견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 대롱대롱 글씨다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마무리하기 전에 이것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좋아요. 하려고. 지금 오늘 아침에 프리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특징들 GME, 게임스탑이죠. GME 같은 경우는 라이언 코엔이 더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50만 주 추가 매수 소식에 3%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티커 KNX인데 무슨 종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이게 수익률 때문에 마이너스 4% 되고 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최대 1,000위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20만 원이죠. 20만 원 프로모션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GE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0.5%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P&G 1% 빠지고 있다. 그리고는 ABT면은 에버트 잘 모르겠어요. 에버트 레버러토리즈. 네네네 바이오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5.6%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매출 저조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EPS도 그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정도로만 나왔네요. 네, 확실히 그리고는 시장 기대치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온세미컨덕터와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BNP 파리바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는 소식 프리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전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댓글까지 선정을 해봤고요. 또 오늘 정규장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태번님의 오늘장 좀 지켜보면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프리마켓 뉴욕 2부 오늘은 메리츠증권 한태영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